네, 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금요일에는 항상 여론 동향과 함께 이번 주 승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순서 갖고 있죠.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이제 승자부터 먼저 꼽아볼까요? 배종찬 소장님부터 하시겠어요? 네, 자이언트 스텝으로 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요? 자이언트 이게 스텝. 왜냐하면 자이언트 스텝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이야. 그러니까 뭐 좋은 용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유명해지고 익숙해지는 거 좋은데 지금 0.5% 금리를 올리는 것을 빅스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자이언트 스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국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제롬 파월 연준의 의장이 이 초강수를 둔한 것이거든요. 네. 0.75%니까 여기 뭐 0.25만 더 보태면 1% 금리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음 달에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 0.5에서 0.75%.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우리가 뭐 롯데 자이언츠는 알고 있었지. 뭐야 이게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고금리 고유가 지금 완전히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급여 빼고는 다 올라간다. 지금 급여도 쉽게 올려줄 수 없는 게 그렇게 되면 이 임금 인상이 상반기 하반기 앞두고서 춘투 추투로 또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노동계 산업 현장도 상당히 험악해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점을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중대 시점에 한 50여 명의 의원들이 해외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꼭 방문해야 되나요? 저는 어디로 간대요?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미국, 유럽도 있지만 아제르바이잔도 있고 저는 이 경제상이 엄중한 시기 또 정치 현안들도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인사청문회도 있고 또 뭐 국회법 개정안도 있고 지금 뭐 심지어는 오늘 집중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것이 또 월북 논란이거든요. 그렇죠.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다 그 국민들의 세비 아닙니까? 지금 그러게요. 저는 세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노동 무임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경제 관련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나온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14, 16일 동안 3일간 조사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1년 동안 좋아질 것인가 나빠질 것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요? 당연히 나빠질 것 53%, 좋아질 것 18%, 이 작년과 비슷할 거다가 24%, 모르겠다가 4%인데요. 특히 40대하고 화이트 칼라층이 나빠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다 60%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의 핵심층이 이 지금 우리나라 앞으로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게 10명 중 6명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지금 미국에서도 발표되는 경제지에 미국 내에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도 보면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가 지금 절반이 넘는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몇몇 또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는 아직 진입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그러니까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IMF 국장까지도 역임을 한 바가 있고 거의 최고위직에 올랐던 인물일 거예요. 워낙 또 탁월한 업무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장이 상당히 신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에 대한 시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결정은 하지 않겠다. 우리 인플레가 어느 정도 우려된다면 자이언트 스텝을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예금 금리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변동성 대출 금리 올라가는 것이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저는 자이언트 스텝이 이 하반기 경제를 휩쓸고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갑자기 그 금리를 그렇게 올릴 수 있을까? 그럴 만큼 우리 경제 체력이 당해낼 수 있는 건가 하는 우려도 들지만 어쨌든 그만큼 물가 상승 속도가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거는 모든 서민이 다 고통받겠지만 작년, 재작년에 이제 영끌을 했던 젊은 층 지금 이자가 엄청 많이 나갈 거예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이자를 갚아야 될 돈이 더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그 경제 비상 대책회의 이런 걸 꾸리고 이제 하고 계신데 대통령을 처음 하셔가지고 이거 잘 하실지 정말 잘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은 다 처음 합니다. 87년도 직선 이후에 두 번 하면 대통령 없는데 조크로 한 얘기예요. 조크로 하신 얘기고 윤 대통령이 또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전 중요한 것이
경제정책 방향 정책을 발표하면서 예.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와 같은 감세를 이제 강조를 했고 또 이게 실제로 빨리 시행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자칫 이 이야기가 좀 상황이 형편이 괜찮은 기업이나 또는 가구에 집중된 정책 아니냐 이런 또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법인이긴 해도 그 법인세 효과가 제한적인 겁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특수고용의 특고라고 그러죠. 또 프리랜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낙수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렇게 침투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재정 지출이 또 늘어나게 되면은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조정할 수 있느냐. 어떻게 좀 정부의 정책적인 자금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경제 계층에게 전달되고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제 기조가 이제 문 정부에서는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을 해 나갔다면은 이제는 민간과 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상황에 지금 퍼펙트 스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합 대형 위기 속에서는 지금 기업과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거의 문제점이 좀 전에 배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이 낙수 효과가 없는데 기업과 민간에 다 맡긴다면 이 진짜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여당의 원내대표가 전기나 가스요금 이런 거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상황 걱정을 좀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은영 소장님 차례입니다. 승자 누굽니까? 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야, 지금 이분이요 연세가 81세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언론사 섭외 1순위입니다. 완전히 인기가 너무너무 지금 많으셔가지고. 81살이에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닐지도 몰라요. 조금 더 많으실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나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굉장히 활발한 더군다나 국정원장 그만두시고 나와서 그 활동의 강도가 더 강화되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참 배울 게 많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97 세력 뭐 586 용태론 이런 거 나오는데 사실 이런 거 그냥 본인이 열심히 하면 그 국민들과 유권자들께서 계속 일할 기회를 줄 것이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교체도 되고 세대 교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한 인물. 그래서 저는 박지원 원장님을 뽑았습니다. 정치엔 나이가 없다. 이런 거 보는 거죠. 나야가라죠. 정말 박지원 전 원장 그러면은 이제 오랜만에 들어온 나야가라. 정치 구단이 아니라 지금 거의 김종인 박사와 거의 뭐 비등비등할 정도의 능수능란한 이 정치 분석이며 또 조정이며 탁월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나와서 너무 세게 말해요. 엑스파일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도 말 한마디에 정말 훅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정치권에 연출되기도 하는데 좀 절묘한 조절의 묘를 좀 했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또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몸담았었던 조직의 보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국정원 내부에서 이전에 자행됐던 지금이 아니라 이전에 자행됐던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당장 우리가 제시할 만한 근거가 없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시간을 두고서 적절한 시점에 혁신을 위해서 이제 그런 거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박지원 원장은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복당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분명히 일선에서 활동하는 걸 좀 조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에서의 어떤 그 역할을 좀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좀 할 기회를 좀 갖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정치를 떠난 물고기는 살 수가 없다. 그렇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이제 그 엑스파일, 국정원 엑스파일 어저께도 지금 YTN 인터뷰를 저도 들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시긴 하더라고요.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이렇게 모르고 얘기하신 것 같지는 않고 뭔가 그 이슈를 극대화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 때문에
그 관종이라고 또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그러고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슈를 어떻게 이제 키워야 될지를 잘 아시는 좀 분이니까. 이제 숨 고르기 좀 들어갔다가 그렇죠.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렇죠. 또. 예.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지원 원장님 지금 정치권에 여야 가리지 않고 좋은 조언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도어스태핑에서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네. 좀 조심해라라든지 네. 이부속실 설치해라. 또 과거로 가지 말고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해서 사정 전국 같은 거는 빨리 하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조언들을 하고 있으니까 좀 들을 이야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슈 밀당의 기재죠. 그래서 그렇죠. 아까 뭐 복당이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은영 소장도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김부겸 전 총리와 함께 박지원 전 원장도 자기 당대표라도 거론됩니다. 에이 설마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당의 지금 비대위가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이냐에 따라서 집단 지도 체제냐 그리고 당의 지지율도 지금 상당히 월북 이 논란도 더불어민주당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뭐 당대표로 나설지 어떨지는 몰라도 그래도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여러 정치권의 희비가 교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희비 네. 쌍곡선이 그려지는 상황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은 박지원 원장이 좀 숨고르기를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또 하나 이제 굵직한 거 하나 좀 터트리실 때가 또 이제 있겠네요. 나야 가라. 터뜨리시고 또 이제 나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패자 좀 알아볼까요? 이은영 소장님부터 짚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세 분을 이제 뽑았는데요. 세 사람씩이나요? 네, 좀 많습니다. 네. 일단 김건희 여사를 안 꼽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장관 내정자 이제 빨리 장관이 되셔야 되는데 김승희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네. 그다음에 박순애 교육부 교육부 장관을 장관. 뽑았습니다. 네. 지금 인사청문회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인사청문회가 안 되는 속에서 지금 이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은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정말 이게 사실인가 싶은 내용들이 그러게요. 굉장히. 뭐 청문회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청문회 안 해도 네. 이 두 사람은 장관 시키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김승희 장관 같은 경우 장관 내정자의 경우는 그 전에 정호영 장관 내정자도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시킬 것이냐 말 네. 것이냐.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그분보다 더 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정말 열거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무슨 업계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또 뼛속까지 의료민영화 주의자여서 정책에 대해서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편법 증여, 뭐 관사 테크 등등 말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들이 너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게 다 지금 시민단체가 제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네. 빨리 좀 청문회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려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워낙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빨리 좀 이부속실을 관심이 많은 건가? 아니면은 감시를 하고 있는 건가? 이거 뉴스가 정치 뉴스가 두 개가 다 있을 거예요. 두 개가 다 있는 것이 저는 네.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국의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총리를 했던 메이저 총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메이저 총리의 아버지가 서커스 단의 관계자 단장이었다고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들아. 너가 서 있는 자리에 수많은 눈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너를. 그러니까 그 외줄타기에서 떨어져라. 그러면 이제 너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왜 광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광대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거는 끊임없는 정말 무거울 정도의 지나칠 정도의 시선을 받고 있는데 그걸 지금 의식하고 활동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게 김건희 여사고 또 네. 정치권에 말씀하셨던 대로 관심 플러스 감시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제 대통령도 처음 해보시니까 김건희 여사도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실수가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빨리 그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이부속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설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여서 네.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참 좀 약간 희한하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희한한 논리예요.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렇게 제2부속실 설치해라 이게 네. 걱정을 하면서 네. 이렇게 빨리 만들려고 그러고 저는 국민의힘은 몸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에서도 이부속실을 설치하라는 이야기가 이제 많이 더 나오고 많아요.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재용 그 말씀대로 저는 이걸로 뭐 실랑이를 하거나 힘겨루기를 하거나 기싸움을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필요합니다. 이 여사의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근데 해주시는 공약 파기라는 그 부담은 아이고. 있잖아요. 아니 공약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저는 없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저 김건희 여사가 그랬잖아요. 이제 그 조용한 내조를 그럼요, 하겠다. 조용한 내조를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은 이부속실이 필요 없겠네 했는데 지금 활동을 왕성하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약속은 안 지켜도 되는 약속이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부속실 해야죠. 네. 그리고 지금 그 김건희 여사의 활동과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사실 후보 때부터 계속 나왔었어요. 예. 근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지난 8, 9일 날 1,010명을 대상으로 8, 9일이요? 네네. 8, 9일은 좀 됐네. 조금 됐죠. 예. 왜냐하면 이제 여사에 관한 여론조사 자체가 원래 없었어요. 예. 근데 그래도 지금 조사가 나오고 있는 거를 보면은 참 특이한 현상이고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여사 김건희 여사 행보와 관련한 조사를 했는데 내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게 60.6%,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적 활동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31.3이 나왔습니다. 지지 정당에 따른 구분도 나와 있나요? 지지 구분 정당에 따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그건 안 없고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차이는 있는데 있겠지만 네. 이제 내조라는 것이 참 그럼 뭐냐 이게 일반적인 가정의 배우자로서의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을 빚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속실 설치하는 게 맞고 그래야 같이 지인이냐 또는 뭐 그게 무속인이냐 이런 논란을 겪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저는 활동 범위를 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활동을 하는 것이 5년 임기 내에 맞겠다. 적절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정교한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할 때 언론이나 미디어에 또는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논란이라면 논란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박순애 장관 후보자, 김승희 장관 후보자도 네. 논란인데 저는 좀 다른 국면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가 그럼 준비되어 있냐. 원래는 지금 박순애 사회부 정책관 장관 후보자는 내일까지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그렇죠. 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모레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 준비의 문제. 두 번째는 뭐냐면 예.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 청문회가 늦어지면서 오히려 그렇죠. 언론에서는 계속 이런 걸 파고 있기 때문에 더 하고 불리할 있는데. 것 같아요. 하고 어쨌든 뭐 네. 지금 뭐 얘기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저 여기 못한 얘기는 4부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에서 여론 동향을 통해서 우리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고 있는 이번 주 승부 시작했는데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승자 패자 살펴보고 있는데 배종찬 소장님이 네. 이제 패자를 이제 발표하실 순서네요. 네. 저는 패자를 이제 국회로 했는데 이 말씀 드리기 전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2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철회 결정을 내릴지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적으로는 국회가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도 지금 굉장히 난망한 상태고. 그래서 패자가 국회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이슈거든요. 저는 월북 논란 이슈가 월북 논란. 지금 방송 쪽에서도 또 미디어 언론 보도에서도 또 그냥 이게 정쟁 이슈 의 형태로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정확한 진상 규명이 네. 이루어져야 되고 예. 유족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소명되고 밝혀져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다른 이슈가 또 등장을 해버렸어요. 또 하나는 지금 두 장관 후보자,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네. 한 차례씩 지금 낙마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두 번 낙마는 상당히 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회에 대해서 저는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네. 왜 이걸 미루고 원구성 없이? 뭐 원구성이야 저는 그래도 청문위원은 또 당에서 선정할 수 또 못할 이유도 없는 거죠. 따지고 각 보면. 상임위별로 뭐 청문회를 하니까. 네네. 아니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간에 이것도 지금 배분 결정을 못하는 것도 국회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그렇죠. 책임인가 그건 맞아요. 아니잖아요. 예. 국회가 문제를 야기시켰으면 국회가 해결해야 되죠.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인데 저는 지금 이 추경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국민들한테 잘 전달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차대한 시기에 왜 해외 방문을 가는지 그것도 저는 국민들이 따끔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 말 그대로 민생을 위해서 코피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쟁으로 코피가 터지고 있는 국회에 대해 저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라야 된다. 그런 점에서 패자로 꼽아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 이거 뭐 원구성도 제대로 지금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언제 저 원구성 협상 타결도 돼야 되고 청문회도 있고 또 각종 입법도 지금 쌓여 있을 텐데 말이죠. 민생하면서 지금 정쟁에 빠져 있는 양당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참 답답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국회가 지금 다른 쪽에는 또 관심이 많고 또 움직임이 빨라요. 지금 이제 그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예. 그 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동시 수사하고 있고 이거는 기획 수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당내에 기구를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민생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 정치 보복 수사로 다시 정치권이 경랑에 빠져들면 이게 대선 때도 잠깐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정치와 이런 부분보다는 좀 미래로 가는 정말 앞으로 나가는 네. 경제와 민생에 좀 힘을 다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승자와 패자 살펴봤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번 주 승부처는 어딘지 네. 좀 짚어보도록 하죠. 배 소장님부터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저는 승부처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기 초반인데 여러 현안들이 많고 또 경제적으로는 비상사태에 지금 서 있는 그런 네.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MBS 3개 조사기관의 결과인데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캐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그리고 한국 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성에 대한 평가인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49%, 네.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32%. 그런데 오늘 발표된 갤럽도 그렇고 좀 미리 발표된 리얼미터 자체 조사도 그렇고 그렇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MBS 조사의 공통점은 뭐냐? 대통령 지지율의 역주행입니다. 그러니까 임기 한 달을 갓 지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역대 대통령에서는 거의 보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게 김건희 여사와도 관련돼 있다. 관련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월북 논란이 있든 아니면 지금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관련된 현안이 있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국정 주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지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네.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승부처로 보입니다. 지금 잠깐 배종선 수장님 말에 덧붙이면은 지금 임기 초에 이제 한 달 좀 지났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오늘 어제하고 그제 나온 조사 보면 50% 아래로 지금 내려갔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한 2주 동안 한 5%포인트 가량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 요인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인사 문제도 있지만 오늘 그 갤럽에서 나온 그 조사에 보면은 14, 16일 조사한 이 갤럽 조사를 보면은 여심이에 이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대통령 지지율이 4%포인트 빠졌는데 그 낮아진 평가 이유 중에 네. 김건희 여사 행보가 1%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은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김건희 여사가 부정평가 내용으로 올라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주목해봐야 될 내용이고 네. 이 네이버가 지난 10일부터 대통령 취임한 이후부터 38일 동안 네이버 트렌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 빈도가 28%나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김건희 여사에게 모든 눈이 쏠려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조심조심 행동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대통령 임기 초 지지율이 지금 50%라는 거는 역대 대통령 그 1년 차 평균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비교해 볼 때 박근혜 정부와 좀 비슷한 패턴이어서 근데 그때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사회 현안이 많아서 갈등 관리가 좀 잘 안 돼서 지지율이 낮았는데 지금은 좀 그런 거는 없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낮은 거는 이 내부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주 승부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두 분을 꼽아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자, 이은영 소장님은
승부처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 지지층을 꼽았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현 정부가 잘 못하는데 민주당이 좀 똘똘 뭉쳐서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예. 이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힘은 조금 하락을 했고 민주당은 또 조금 상승을 했어요. 물론 두 당 간 격차는 한 10%포인트 가량 나기는 하지만 이제 현 정부가 좀 이렇게 좀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이렇게 뭉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 내의 내용 현황을 보면은 지지층이 너무 팬덤이어서 문제다. 이 주장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정말 지지층이 문제인 건지 민주당 내에서 한번 좀 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자꾸 지금 개딸들이 강성 지지자이들이고 팬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 강성이거나 그렇다면 문화를 좀 바꾸는 노력을 해야지 자꾸 지지층에게 뭐라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요? 예. 민주당 결국 지지층을 잘 규합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지층이 좀 너무 과격한 행동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좋은 선풀 운동 같은 게 예전에도 네. 있었잖아요. 예. 좋은 문화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승부를 잘 볼 수 있다면 지지층을 설득해낼 수 있다면 민주당이 다시 또 똘똘 뭉쳐서 또 다른 어떤 다음 총선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렇죠. 저는 지금이 외유 내각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도 공화당이 아들 부시 대통령이 두 번 집권했을 때 민주당은 뭐냐 체인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을 향한 오바마의 목소리일 수도 있지만 외유 내각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잔인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개딸 이야기도 나오고 양아 이야기도 나오고 아니 지지 기반 강력한 지지 기반도 필요는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이 선택받을 것인가 선거에서 또는 미래의 지지율로 그럼 그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3단계 비법이 있다. 하나는 당신 민심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저는 두 번째는 두 개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당대표 후보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전당대회 룰을 다 내려놔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정말 민심에 물어보라는 거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층이 아니라 전체 유권자에게. 왜? 더불어민주당도 전체 국민을 향해서 또 당의 이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심은 천심이다. 그걸 더 이 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삼고 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주장들은 뭐 계속 나오는 거고 지금 뭐 이 소장님도 지금 민주당의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된 토론회에 가서 뭐 발제로 의견도 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대선 지선 패인 분석을 했는데 사실 거기서도 이제 지지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저는 그 선거 패인을 지지층에게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지금 배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의 문제 왜 계속 세 번째 선거를 계속 지고 있는지 선택을 받지 못하는지는 내부의 일하는 문화라든지 이게 지금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되게 좀 관료 같은 느낌으로 일을 했고 민감하지가 않았어요. 이 현장의 분위기나 현장의 목소리에 민주당이 좀 둔한 감이 있었거든요. 민주당이 원래 현장에 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거대당이 되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에 좀 그런 거 안 해도 우리는 항상 큰 지지를 받고 있어 이런 착각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의 착시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2018년과 2020년에 지방선거와 총선은 다 대통령 지지율 덕분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지지율이 나오니까 남북 관계가 됐든 또는 2020년에는 코로나 국면에서의 힘을 실어주는 형식이 됐든 그렇다면 그건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와서야 지방선거 패배 분석 이야기를 하면서 6월 1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었다면 우리가 이랬겠습니까? 그걸 왜 6개월 전에 1년 전에 이야기를 안 하죠? 왜 부동산 관련 기관들이 개혁하고 비리를 도려내야 되는 것을 지난해 3월 2일 날 LH 사태가 터지기 전에 왜 이야기를 안 하죠? 조국 전 장관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다면 왜 2019년 2월 달에 이야기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 해야 될 때는 이야기 안 하다가 기차가 떠나고 난 뒤에 아유 기차가 왜 떠났어? 그때 내가 좀 이 기차 일정을 우리가 조정했어야 됐던 거 아니냐?
다 만시지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이 깨달아야 될 이야기는 당의 하나하나의 구성 성분으로서 정말 초월적이고 초개파적인 그런 정당의 쇄신의 모습을 통해서 유권자들로부터 냉정한 평가를 받아낼 수 있을까 여기에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지나간 거 가지고 우리가 그때 그랬었어야 되는데 네 책임 아니냐 내 책임 아니냐 이거는 내로남불달고 니불내불이에요. 니불내불이? 니불내불이요. 짧게 덧붙이면 이게 지금 거대 양당 구조다 보니까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겨도 제3당 찍을 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당 안에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그 양강 구도 안에서 양당 구도 안에서 나태해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의 정치판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프랑스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마크롱이 나올 수 있냐면 기존의 뭐 극우 정당이든 극좌 정당이든 프랑스 국민들이 볼 때는 다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때 르 마르세라고 하는 중도의 마크롱의 정당이 나오니까 다들 환호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른 평가가 내려지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 저는 초래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런 선택지가 넓어져야 정당들이든 국회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오늘 뭐 민주당의 얘기는 많이 했는데 국민의힘 얘기를 별로 안 했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지금 집권 초인데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경제가 이렇게 어렵던데 여당 아직 느낌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힘도 윤석열 대통령 지금 앞서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던 MBS 조사인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지지율이 높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과 연동해서 또 떨어졌어요. 같이 지지율이. 그러니까 그건 뭐냐.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에 의존하는 속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정당은. 그러니까 스스로가 쇄신할 수 있고 스스로가 콩가루 집안이 안 되는 그런 면모를 항상 긴장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느슨해져서는 안 돼요. 국회에 밤을 새서 코피가 터지고 국회의원이 저렇게 열심히 민생을 위해서 공부하거나 3명이 바닥에 쓰러졌대. 이런 보도가 나와야 돼요. 끝으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윤리위에 그게 이제 회부가 되는 게 남아 있는데 이준석 대표 당에서 지위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까요? 짧게 한 번씩 좀. 저는 논란은 계속된다. 하지만 27일 날 뭔가 결정될 사항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를 팽하기는 어렵다. 앞으로도 1년 또는 그 이상 이른바 투스톤즈 석석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소장님. 저도 그 쇄신위와 함께 계속 당내 혁신의 목소리를 낸다면 이준석 대표를 내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명분을 잡은 거죠. 나는 혁신할 거니까 내치면 안 된다라는 방어막을 잘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